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3장 인지행동 이론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2절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알버트 반두라의 이제, 사회학습 이론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에서 인지행동 이론의, 두 학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 기출 회차 요 정도 되고요. 지금 3회 정도 빼고는 꾸준히 이제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112쪽에 스키너의 생애가 나오는데요. 이제, 스키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무엇보다도, 스키너는 행동주의로 이제 환경결정론적 입장이다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볼 건데요. 행동주의 하면 스키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시중에 뭐 행동주의 관련해서는 뭐 스키너 상자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워낙 책들이 그런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행동주의 하면 스키너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행동주의 심리학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가인 건 사실인데요. 우리가 그 행동주의에서는 고전적 행동주의, 뭐 조작적 행동주의 이런 말 하고 하면서 그 외의 학자도 있는데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그 다음에 이제 왓슨이라는 학자도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앨버트라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키너 말고도요, 손다이크라는 학자도 아주 그 되게 중요한 행동주의의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너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 조금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행동주의에서는 환경에서 부과되는 힘의 인간 행동은 환경에서 부과되는 힘의 결과다라는 환경의 힘을 아주 중요시한다라는 것, 그 정도 보고 갈게요. 예,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을 볼 건데요. 바로 23회 때도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문제, 여기 특징과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행동주의 이론의 특징 해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실 수 있는데요. 행동주의 이론은 다른 성격 이론들과 달리 내적인 동기와 욕구, 지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적인 욕구, 그다음 내적인 동기, 드라이브, 뭐 이런 거 얘기한 거 프로이트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사실은 그런 내적인 어떤 심리 활동은 보이거나 관찰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고요.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의 행동이 학습되거나 학습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학습 이론이라고 한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세요. 근데요, 여기서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지금 여기서 학습 이론은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말하는 거고, 뒤로 가면 누가 이제 나오냐면은 스키너의 행동주의에 대한 학습 이론이 아니라 뒤로 가면 앨버트 반두라가 나오는데요. 그 사람도 학습 이론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사람의 이론은 앞에 사회자가 붙어요. 사회학습 이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착각하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3쪽에 이제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인간에 대한 관점. 우리가 지금 각 학자들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점을 조금 보시면 인간의 행동을 내적인 충동보다 외적 자극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본다 했어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내적 충동이 아니라 행동주의에서는 외적 자극,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 결정. 그래서 우리가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근원으로 행동주의에서는 뭐를 본다? 환경을 본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론마다 학자들은 인간의 성격에 의해 어떻게 형성되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서는요, 성격은 인간이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러니까 바로 환경에 어떤 반응을 했을 때 환경이 어떤 강화를 주었냐, 그런 거에 의해서 문제 행동이 생기기도 한다. 어떤 강화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행동이 계속 강화될 수도 있고, 이만큼 환경의 영향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인간은 행동주의에서는 특히 스키너는 보상과 처벌에 따라 유지되는 기계적 존재로 본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기계적 존재라는 말 또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모든 행동은 이제 이런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법칙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다.
라고 본다는 거죠.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다 꼭 기억해 주시고, 인간 행동은 환경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며 행동에 따르는 강화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봤어요. 자, 그럼 스키너는요, APC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여기서 좀 주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실천기술론 배우시면 앨버트 반듀라의 알리비티 치료에서 그 APC 뭐 과정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니까 그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는 스키너는 인간 행동을 이해할 때 APC 패러다임이라는 걸 가지고 인간 행동을 이해하거든요. 제가 설명하는 건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스키너가 말하는 인간 행동 이해하기 위한 APC 패러다임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부자 가정인데 여차저차해서 아이하고만 있다가 드디어 일자리가 생겨서 일을 하러 나가려고만 하면 아이가 불안한지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학교도 배가 아파서 못 간다 그러고 자꾸 아프다 그래서 제가 아이 일을 가야 되는데 먹고 살려면 계속 아이하고 있게 되고 해서 지금 참 걱정입니다 라고 왔을 때, 이때 이 아이가 학교만 가라 그러면 아프다 그런다 이런 문제를 호소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럴 때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 이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키너는 APC 패러다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 그 행동을 강화했다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예컨대 지금 그 예로 선행 요인 A,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실직자였던 아버지가 일을 나가려고 하는 게 새로운 사건이죠. 그때 아이는 아버지와 분리를 원치 않기 때문에 막 구토를 하면서 토할 것 같아, 배가 아파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behavior A가 나왔고 그런 행동을 했어요. 아셨죠? 예, 그래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 해갖고 A, 그 다음에 그러한 행동, behavior, 예,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일만 간다 그러고 분리만 되려고 그러면 막 배가 아프다, 구토 증세. 그때 아버지는 특정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를 설명하는 거,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보인 결과가, 아이고 네가 그렇게 아프면 아버지가 일을 못 가지, 걱정이 돼서 학교도 가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되니까 아이는 계속 그 방법이 소위 먹히고 먹힌 거죠. 아,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나는 학교도 안 가고 아버지도 일 가지 않고 아버지랑만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 아이의 문제 행동은 환경이 어때요? 이 행동을 어때요? 강화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자기가 구토를 보이고 아프다고 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동은 계속 또 강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스키너는 어떤 행동주의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자 할 때 바로 이런 APC 패러다임, 사건이 무엇이냐,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때 결과적으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게 어떻게 강화되었느냐, 그것이 계속 강화되니까 그 문제가 지속되는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으로 문제 행동은 잘못된 강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뭐 프로이트는 과거에 난근기까지의 어떤 그를 보고 트라우마를 찾고 막 이런 어떤 입장이라면, 스키너는 문제 행동은 결국은 환경이 어떻게 반응하는 결과를 줬느냐, 바로 잘못된 강화의 결과다, 이런 입장이고, 그런 식으로 그 호소하는 문제를 바로 보기 때문에 이런 APC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했고요. 자, 성격에 대한 개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PC 각자의 뜻 아셔야 되고 예제 연결 좀 한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성격에 대한 관점입니다. 지금 각 학자나 이 입장마다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성격이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행동 유형의 집합들이며, 한 개인의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강화 사이의 관계 유형이 그의 성격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자극 반응이라는 학습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렇지만 성격의 차이는 바로 왜 생기냐, 바로 그 유전적 배경과 독특한 환경적 조건, 아주 그 독특한 환경적 조건이라는 게 바로 그 자극 반응의 관계에서 그 결과를 다르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문장이 바로 성격에 대해서 아주 행동주의 입장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강화된 행동은 습관이 되고, 예,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아, 내가 배 아프다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 아버지도 집을 안 떠나, 이런 게. 그래서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성격의 일부, 하기 싫으면 아파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격의 일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이제 개념들을 가지고 인간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조금 다룰 게 많아요. 예, 그래서 113쪽부터 121쪽까지 행동주의의 주요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스키너이지만 스키너의 행동주의를 우리가 조작적 조건화라고 얘기하고요. 스키너를 알기 위해서 또 하나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 형성을 비교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 이게 시험 문제에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가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해서 꼭꼭 있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단독 문제로도 빠지고 해서 알아야 되고요. 변별 자극, 그 다음에 뭐 행동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조작적 조건화에서 강화, 처벌, 이 개념들 너무나 시험 문제가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속어, 그 다음에 강화물의 유형. 그러니까 강화와 강화물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것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 스케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이제 같이 볼 거고 이것도 시험 문제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화와 변별, 행동 형성, 쉐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공부하실 때 조금 강의를 듣고 나서 자기주도 학습 또 그다음에 반복 학습을 좀 여러 번 해야지 개념이 명료하게 자리 잡아서 문제 나올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지문을 빨리빨리 읽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 했냐면요. 바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이해하기 전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같이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볼게요. 113쪽 맨 하단에 보시면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식 조건 형성 했어요. 고전적 조건 형성과 반응적 조건 형성은 같은 의미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의 같은 말로 반응적 조건 형성이란 말도 쓰니까 함께 꼭 기억해 주세요. 왜 출제자가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114쪽에 보시면 여러 내용 나와 있는데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115쪽으로 가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을 얘기하거든요. 거기 설명들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설명을 그냥 책을 읽는 거는 잘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복잡하게만 느껴져서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지금부터 넣어드렸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는 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얘기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번 강의에서 주로 스키너 위주로 말하고 후반에 가서는 반듀라를 말할 거예요. 근데 반듀라의 조건 형성은 대리적 조건 형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표는 일단 별 하나는 교재에 다 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재구성했어요 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한눈에 좀 비교를 해야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비교할 거고요. 요 그림들이 나중에 왠지 아실 거예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저는 파블로프의 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띠링띠링 고기 뭐 이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는 비둘기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했죠. 버튼을 누르면 먹이가 나오고 뭐 이거 이 얘기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알버트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 제가 그 행동주의 이론을 학습 이론이라고도 하지만 그 중에 반듀라는 반드시 사회자가 붙어야 된다 그랬는데요.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은 좀 요것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요 두 가지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걸 강조했다면 반듀라는 인간은 꼭 직접 경험으로만 배우지 않더라. 이것만이 아니라 간접 경험의 중요성. 모델링, 관찰학습 이걸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보고요.
대리적 조건 형성이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또 좀 더 디테일하게는 대리적 조건 형성하고 모델링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또 아주 디테일한 차이는 뭐가 있는지, 물론 모델링도 만듀라가 한 얘기지만 모델링과 또 대리적 조건 형성의 차이는 뭔지 이런 것들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대리적 조건 형성, 뭐 모델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를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저 녀석은 저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이 좋았구나, 이렇게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요것 것들은 다 제가 출력할 수 있게 PDF 파일을 넣어드렸으니까요. 출력해서 그림 자료 조금 같이 보시는 거 권해요. 자,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우리 교재에 있는 걸 요걸로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을 알려면 기호들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조금 먼저 얘기할게요. 예,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에서 S는 자극입니다. 스티뮬러스에서 자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R은요, 반응이에요. reaction, 반응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앞에 C가 붙으면 조건적이에요. 예, 조건적, conditional. 근데 앞에 U가 또 붙으면 unconditional에서 무조건적,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하면서 S는 자극, R은 반응, 그 다음에 C는 conditional 하면 조건적, U가 붙으면 unconditional 이렇게 된다라는 이 용어를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파블로프의 그 개실험 잘 아시죠? 예, 바로 뭐예요? 조건 형성 정의는 예, 플루토라고 하면 이 플루토가 뭐예요? 고기만 보면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하죠. 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바로 무조건적 자극인 고기만 보면 침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럴 때 바로 중립자극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기는 먹을 거라는 걸 알고 침이 붙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중립자극인 종소리 띠링띠링 치면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어요. 띠링띠링 하는 침 안 흘리죠. 그런데 조건 형성을 어떻게 하냐면 중립자극인 종소리 아무 의미 없는 이거에다가 이제 고기를 연합 플러스 붙이는 거죠. 연합 같이 짝지음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로 연합을 반복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고기가 아니라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중립자극인 이 종소리가 중립자극에서 뭘로 바뀌어요? 조건적 자극으로 바뀌는 거죠. CS, Conditional Stimulus. 그래가지고 얘가 조건자극으로 바뀜에 따라서 나중에는 뭐만 있어도 조건자극인, 지금 중립자극이 조건자극으로 반복을 통해서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엔 고기 없이 뭐만 있어도 띠링띠링만 해도 침을 흘려서 조건 반응이 형성됐다. 이게 바로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입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그림으로만 알면 안 되고 문제의 기호로 나올 수 있어서, 자, 기호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S는 자극이라 그랬죠. 그러면 C는 조건 자극이죠. 근데 U가 붙으니까 unconditional stimulus 해갖고 뭐예요? 무조건적 자극, 음식인 거죠. 띠링, 무조건 총소리 9시. 처음에는 음식물을 보면 이 플루토는 뭐예요? 무조건적 unconditional reaction, 무조건적 반응. 뭐가 나와요? 탈기 분비되죠. 침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 의미 없는 중립자극인 뭐예요? 바로 종소리를 처음에 주고 거기에다가 무조건 자극인 고기, 종소리에다가 고기, 예, 바로 고기를 같이, 이 플러스가 아주 중요하죠. 연합, 바로. 그래서 연합했다는 건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준 게 아니라, 아이고, 연합. 그냥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짝을 지어서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걸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여러 번 하는 거예요. 반복. 그랬더니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하니까 얘가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띠링띠링 고기 주니까 타액 분비하죠. 근데 이때는 무조건 반응으로 unconditional reaction인 거예요. 고기를 주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걸 여러 번 반복했어요. 연합을 해서 반복을 했더니 중립자극인 종소리가 점차 뭘로 바뀌었죠? 중립자극인 NS가 점차 CS로 바뀌면서 중립자극인 게 CS 조건자극이 돼서 앞에 고기 없이 띠링띠링인 종소리만 해도 바로
조건 반응, 탈기 분비된 거죠. CR, conditional reaction. 결국 이거에서 기호로 이렇게 물어볼게 대답이 되나 보세요. 자,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조건 반응인 conditional reaction, 조건 반응이 생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과정은 이 중에 뭐예요? 고기인가요? unconditional stimulus 아니죠. 이 중에 CR, 고기 없이도 조건 반응, 고기 없이 conditional reaction, 조건 반응이 형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되게 중요한 거죠. 바로 뭐지요? 연합. 바로 중립자극인 종소리와 무조건적 자극인 음식이 연합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반복.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게 반복되어야 뭐만 있어도 on이 아니라 조건 자극인 conditional stimulus라는 뭐만 있어도 자극, 조건 자극만 있어도, 종소리만 있어도 뭐가 나오더라? 침이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예, 그래서 만약 이걸 기호로만 물어보면서 CR이 형성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골라야 돼요? UCS? 아니죠. 바로 NS 플러스 UCS, 그리고 혹은 뭐 CS 플러스 UCS 해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바로 뭐예요? 중립자극이 반복을 통해서, 연합과 반복을 통해서 점차 뭘로 바뀌어야 돼요? 조건자극으로 바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바로 conditional reaction이라는 조건 반응이 고기 없이도 침을 흘릴 수 있었던 건 이 연합 때문이죠. 연합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반복. 연합과 반복의 힘이다 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파블로프의 이 실험에서, 그러면 114쪽에 그 설명들이 다 요 설명인데, 요 실험에서 이제 이게 몇 회인가? 20회. 여러분들이 지금 요 바로 전이 23회였는데요. 20회 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고전적 조건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의 학습 원리에 대한 문제가 이게 단독 문제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볼게요. 이 실험 지금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렇게 얘가 띠링띠링이라는 종소리가 조건 자극으로 만들어지고, 예, 중립 자극에서, 그래서 고기 하나 없이 조건 반응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나, 이 전체 과정에. 그게 바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앞서서, 약간 앞서서 혹은 동시에 주어져야 조건 형성이 이루어진다. 이제 많이 연구했더니 가장 이상적인 간격은 0.5초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 그래서 바로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약간 앞서서,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띠링띠링 고기인 거지, 고기하고 띠링띠링이 아니라 앞서서, 시간의 원리. 조건 자극이 무조건 자극보다 앞서야 된다. 혹은 동시에. 그 다음에 강도의 원리. 먼저 제시되는 조건 자극보다 나중에 제시되는 조건 자극의 강도가 커야 된다. 그렇죠? 먼저 제시되는 띠링띠링보다 뭐가 더 강해야 돼요? 고기.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또 중요한 강도의 원리고요. 그게 더 강해야 된다. 일관성의 원리.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은 조건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지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형성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제가 아까 띠링띠링 고기, 연합, 반복, 지속을 강조했죠. 그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자주 제공될수록, 자극과 반응 과정이 반복적으로 횟수가 거듭될수록 조건 형성이 유리하다라고. 그래서 이 원리 안에 숨어 있는 바로 이것 안에 고전적 조건 형성 안에 숨어 있는 원리는 바로 시간의 원리, 강도의 원리, 일관성의 원리,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죠. 20회 때 이것이 맞는 문장, 틀린 문장에서 단독 문제로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는 문제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이제 큼직한 것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요약집 한 권으로만 보지 마시고, 합격 수기들 보면은 막 그냥 한 달 만에, 보름 만에 요약집 한 권으로 해결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물론 그렇게 또 운이 좋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 학습의 기본 이론서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진짜 공부이고 또 정말 문제가 그렇게 요약으로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이렇게 디테일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작은 개념이 단독 문제로 빠지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조금 같이 기본서에 성실하신 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 꼭 보셔야 돼요. 예. 시간의 원리는 뭐였죠? 띠링띠링 먼저 해라 그 얘기고요. 강도의 원리는 종소리보다 뭐의 매력이 더 커야 된다? 고기의 매력이 더 커야 된다라는 거죠. 일관성의 원리 뭡니까?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예, 이거 아주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같은 질의 자극이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계속성의 원리는 일관성뿐만 아니라 반복성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 얘기 했고요.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보겠습니다. 자, 그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인데요. 조작적 조건화란 고전적 조건 형성과 달리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실행하는 자발적 반응이다. 예, 무슨 말이냐면 고전적 조건화는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반응한 게 아니라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의 반복에 의해서 조건 반응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잖아요. 예. 그래서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 물론 처음엔 중성 자극이지만 자극과 자극의 연합에 의해서인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그거와 달리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극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건 자발적인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볼게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를 대표하는 실험이 바로 스키너의 쥐 혹은 비둘기 실험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쥐가 이제 이렇게 요 스키너 상자라 그래요. 근데 이 상자는 여기 먹이가 있고 물론 얘네들의 후각이 발달해서 냄새가 폴폴 나겠죠. 예.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요, 이 상자에서 냄새는 나고 먹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레버를 누르면 그 먹이가 나온다는 걸 모르면 얘가 처음엔 여기서 막 난리를 치죠. 뭐 벽도 부딪혀 보고 냄새는 나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이 레버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연히 얘가 뭐 했죠? 얘가 어떤 반응을 했더니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바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죠? 우연한 행동의 결과가 나한테 만족을 주는 거죠. 긍정적이죠. 그러면 얘는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반복하게 돼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반응한다는 게 자발적으로. 예. 왜? 원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쥐가 조건화되는 거죠.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에서 중요한 건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 아니라 유기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원하는 결과? 먹이가 떨어지는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얘가 점점 자발적 반응이 증가하는 거죠. 어떤 자발적 반응? 지렛대를 누르는 그런 원리가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두 가지가 비교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되도록 출력하세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주세요. 예. 고전적 조건화하고 자 볼게요. 고전적 조건화는 무의식적 반응에 근거하죠. 자, 그런데 어때요? 조작적 조건화는 의식적 통제 아래 있는 거죠. 왜? 레버를 눌렀더니 원하는 게 나왔으니까 내가 의식적으로 나중에 더 누르는 반응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무의식적 반응에 근거함, 여기서는 의식적 통제 아래 있음. 고전적 조건화는 종소리처럼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자극이 주어지죠. 그런데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지죠. 왜? 레버를 누르는 행동 이후에 이 결과가 나에게 만족을 주니까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종소리는 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띠링띠링 곡인데 여기서는 얘가 행동 이후에 먹이가 떨어지는 차이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과 자극의 연합이죠. 아까 뭐예요? 띠링띠링 고기, 띠링띠링 고기 이게 아주 이 조건 반응을 만들어내는 핵심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이죠.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 행동을 했느냐. 레버를 누르는 행동을 해서 어때요? 바로 먹이가 결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고 여기는 자극 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 제가 계속 이거 표 만들 때 일부러 대비적인 단어들을 이제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에 의해 반응되는 수동적인 거죠. 예, 왜냐면 이거는 띠링띠링 곡이 막 이렇게 계속 연합을 해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서 나중엔 종소리만 나도 침을 흘리는 수동적.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조작 행동인 거죠. 아, 우연히 건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게 나오네? 아, 그 다음부터는 얘는 훨씬 레버를 누르는 게 훨씬 증가하죠.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 시험은 지금 제가 강조했던 이 단어들 있죠. 무의식 반응의 근거, 의식적 통제, 그 다음에 이전에,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자극 간의 연합, 행동과 결과 사이의 연합, 수동적 반응, 자발적 행동 이런 것들이 이 단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주어가 뭐냐에 따라 위치가 잘못되면 완전히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 꼭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그냥 문장으로 보는 것보단 딱 이 그림으로 실험을 알고 보면 되게 잘 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에 조작적 조건화는 어때요? 자극과 자극 간의 연합에 의해 생성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보이셔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설명이 115쪽에 조작적 조건화에 설명이 쭉 나와 있고 거기 G실험이랑 쭉 나왔는데 제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미지로 설명한 자료 출력해서 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별 자극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받고 이제 변별 자극해서 이후에 있는 개념들 쭉 볼게요.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변별 자극에 볼게요. 변별 자극, 특정한 반응이 보상받거나 혹은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서 작용하는 자극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 변별 자극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막 벽에 낙서를 하는데 엄마가 저쪽에 딱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엄마의 행동을 보고 허리에 딱 손을 얹고 눈에 힘을 준 이걸 보고 야, 이거 그만해야지, 더 하면 혼나겠구나,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바로 내가 어떤 행동이 보상받거나 보상받지 못할 거라는 단서 혹은 신호로서 신호로서 작용하는 자극을 뭐라 그런다? 변별 자극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강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는 예, 거기 꼭이 붙었고 예, 정말 뭐 너무너무 그 행동주의,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는 조작적 조건화에서는 뭐 시험 문제로 너무나 단골손님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꼭이 붙었고요. 예, 116쪽의 강화에 대한 문장 한번 읽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강화는 보상을 제공하여 행동에 대한 반응을 강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의 결과로서 그 행동을 좀 더 자주 유지하도록 이라는 거는 강화는 행동을 자주니까 증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강화물은 반응을 증가시키기는 행위나 사물로 행동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에 그 행동을 다시 할 가능성은 높이는 역할. 예컨대 내가 엄마 심부름을 하면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줬다면 이 아이스크림이 바로 어때요? 심부름이라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건 강화고 그 증가시키기 위한 강화물로 작용한 게 아이스크림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강화와 관련해서 116쪽에 정적 강화가 나오고 117쪽에 부적 강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강화 다음에 처벌이 나오고 처벌 역시 118쪽까지 보면 정적, 부적이 나오잖아요. 예, 그것들을 설명할 건데 이건 역시 제가 책을 쭉 그냥 읽는 거는 이렇게 탁 안 들어와서 이걸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나의 표로 만들었고요. 이 표가 바로 여러분들 118쪽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설명을 추가했고요. 필요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보세요. 예, 그래서 118쪽에 이 표 하나로 강화와 처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정확히 알면 그 설명 다 읽혀집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속어는 좀 제외하고 이건 나중 얘기고요. 여기에서는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강화하고 처벌을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꼭꼭이 붙었네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예. 자, 강화는요. 여러분들 강화의 목적은 그 행동을 증가하는 거예요. 강화는 증가, 그 다음에 처벌은 감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강화는 그것이 정적 강화냐 부적 강화냐 어떤 것이건 간에 증가가 목적이에요. 어떤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게 강하고요. 처벌은 그것이 정적 처벌이냐 부적 처벌이냐를 떠나서 처벌은 정적이든 부적이든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거다 하면 틀린 거죠. 처벌은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다 하면 틀린 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각각에 있어서 정적, 부적이 있는데요. 이건 역시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정적은 좋은 거, 부적은 나쁜 거 이런 해석이 아니라 정적과 부적에서 중요한 건 정적은 제시해서 주어서 부적은 제거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또 처벌에서도 정적은 제시해서 주어서 부적은 제거해서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강화는 증가가 목적이다. 처벌은 감소가 목적이다. 정적이건 부적이건 정적은 주어서 그 다음에 부적은 제거해서예요. 예, 방법. 자, 그럼 예를 들게요. 자, 강화, 정적 강화. 여기서는 이제 정적 강화겠죠. 이거는 원하는 것을 주어서. 자, 볼게요. 엄마가 이 아이가 자기 방 정도는 스스로 청소하는 아이로 하고 싶어요. 자기 방 청소를 증가시키고 싶을 때 엄마는 이 아이에게 청소할 때마다 용돈을 주급을 좀 더 많이 주거나 칭찬을 하거나 해서 원하는 걸 주었어요. 제시했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빈도를 증가시켰으면 정적 강화예요. 아셨죠? 주어서. 근데 부적 강화는 뭐냐면 혐오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증가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매는 거가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하는 빈도를 증가시키고 싶어요.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자동차엔 어떤 장치가 있냐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출발하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요. 그럼 이게 너무 싫어요. 혐오스러워요. 그때 내가 벨트를 매는 순간 소리가 딱 끝나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결과를 제거함으로써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켰어요. 그거는 부적 뭐예요? 부적 강화인 거죠.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켰는데 삐삐삐삐 소리를 제거함으로써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했으니까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이번엔 처벌을 보겠습니다. 처벌은 감소가 목표예요. 자, 엄마가 얘가 동생을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엄마가 얘가 동생을 너무 때리는 걸 감소시키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동생을 때릴 때마다 혐오스러운 자극을 주었어요. 예컨대 너 동생 때리면 너도 회초리로 맞아라거나 너 동생 때리면 저쪽 가서 그 10분 동안 뭐 동생을 때리면 엄마가 얘에게 뭐 혐오스러운 걸 제시하는 거죠. 저쪽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뭐 이런 거. 이럴 때 바로 혐오스러운 것을 제시했잖아요. 제시해서 감소시켰으면 정적인 거예요. 정적인 건 제시예요. 예. 그 다음에 부적인 건 감소시키는데 원하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제거하는 게 초점이에요. 아까 정적은 동생 때리는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혐오 자극을 제시했죠. 너 동생 때릴 때마다 손 들고 서 있어야 돼. 제시했죠. 손 들고 쓰는 걸. 근데 이쪽에서는 동생 때리는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너 동생 때릴 때마다 엄마가 주급을 뭐 10,000원을 주는데 2,000원을 깎을 거야. 이렇게 되면 얘가 원하는 용돈의 액수에서 일부를 제거함으로써 동생 때리는 빈도를 감소시킨 것. 제거니까 부적 처벌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결국 이 표를 안다면 그 설명을 읽는 거, 이해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상 저는 표로 설명을 할게요. 이걸 여러 방법을 써봤어요. 지문을 일일이 읽는 거 뭐 해봤는데 이 방법이 가장 명확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정적, 부적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정적, 부적의 키워드는 정적은 제시해서 부적은 제거해서예요. 예. 그 다음에 강화는 증가,
처벌은 감소가 목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봤고요. 이번에는 속어 보겠습니다. 118쪽. 속어, 더 이상 강화를 받지 못해서 행동이나 반응이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것을 말한다. 속어는 행동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점에서는 처벌과 같다. 다만 처벌은 그러한 목적을 위해 좋은 자극을 제거하거나 혐오스러운 자극을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속어는 무엇인가를 제시하거나 철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속어는 차이가 감소시키는 거는 처벌 같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적 부적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어는 어떤 아무런 강화도 주지 않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 예제 볼까요? 뭐 아이가 부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 심하게 울 때 부모가 관심을 보이지 않고 내버려 두면 처음에는 더욱 심하게 우는 듯 하다가 점차 심하게 우는 행동이 약화된다. 엄마가 주거나 제거한 거 없이 감소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무관심하게. 그때 잠깐은 무관심하면 더 난리를 치고 우는데 계속 그걸 유지하면 아이가 그 행동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초창기에 이게 이제 예제가 나왔죠. 교사가 어떤 아이가 수업 시간마다 이제 막 좀 주의를 집중하려고 난리치는데 처음에는 앉아라 여기 봐라 막 이러다가 교사가 아무 반응도 주지 않았더니 좀 더 그 문제 행동이 증가했는데 계속 그걸 유지했더니 아이가 그 행동 빈도가 감소하더라. 이게 나와요. 그래 이게 뭐냐 했을 때 그 개념은 뭘 얘기한 거죠? 속어를 말한 거죠. 문제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이해하고 이 표를 알았다라는 건 문제가 예제로 나왔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것까지 예제 속에 어떤 원리가 들어갔는지 아는 것까지가 아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요. 강화물의 유형에 대해서 11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물의 유형입니다. 강화물의 유형은 1차적 강화물과 2차적 강화물이 있습니다. 1차적 강화물은 119쪽 보시면 다른 강화물과 연합하지 않는 보상 그 자체. 예. 예컨대 우리가 아주 목마를 때 물을 준다거나 하는 그 보상 그 자체는 1차적 강화물이고요. 2차적 강화물은요. 다른 강화물과 함께 학습이 되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거와 함께 학습이 된다는 건 그 강화물의 가치를 아는데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2차적 강화물. 예컨대 칭찬이나 격려 같은 거는 2차적 강화물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좋다는 그 가치를 학습해야 아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2차적 강화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강화와 관련해서 강화 스케줄.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데 그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화 스케줄 요 표 설명하기 전에 이 강화 스케줄 자체를 알아야 되죠. 자, 119쪽에 강화 스케줄, 강화 계획은 조작적 행동이 습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강화물을 제시하는 빈도와 간격의 조건을 나타내는 규칙이다. 예, 그래서 강화 계획은요. 어떤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방법이 빈도와 간격의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규칙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볼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대표적인 강화 계획은 우선 요 표로 연속적 강화 계획하고 간헐적 강화 계획 요걸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간헐적 강화 계획 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연속적 강화 계획하고 그 간헐적 강화 계획, 연속적인 강화 계획은요. 요 표로 할게요. 표에 다 같이 있으니까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약속한 행동을 할 때마다 학교에서 칭찬 도장을 찍어준다거나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규칙을 지킬 때 계단에서 뛰지 않고 뭐 우측 보행을 잘하는 걸 보면 볼 때마다 바로바로 칭찬을 해서 그 행동을 계속 늘어나게 하는 것, 이거는 연속적 강화 계획. 그러니까 연속적인 건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강화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연속적 강화 계획은 완벽하게 하긴 되게 힘들어요. 뭐 아이 주머니에 있다가 쏙쏙 나와서 강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이 하는 건 이 연속적 강화 계획도 의미 있고요. 근데 이제 시험이 더 이제 비중을 두는 건 간헐적 강화 계획인데요. 간헐적 강화 계획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격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비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간헐적 강하계에게 요 두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간격과 비율. 근데 다시 간격은 고정 간격과 가변 간격. 가변이라는 거는 변화 간격이라고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율은 고정 비율과 가변 비율, 변화 비율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조금 볼게요. 예,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엄마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꾸준히 진득히 시험 공부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엄마가 이 아이에게 강화 스케줄을 쓸 때 여러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엄마가 고정 간격, 일단은 시간이죠. 간격은. 그 다음에 여기는 비율이잖아요. 시간으로 쓰는 걸 먼저 얘기할게요. 시간. 고정 간격은 시간 간격을 정해두고 그 시간에 강화물을 제시하는 거예요. 엄마가 공부하는 딸에게 한 시간마다 한 시간 간격으로 간식을 주는 것, 이건 고정 간격이죠. 예컨대 엄마가 일요일에 1시에 간식을 주면서 엄마가 1시간 후에 또 꾸준히 하고 있으면 또 간식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고정 간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1시간 후에 딱 와서 또 주면,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는 이럴 수 있어요. 공부하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1시간마다 온다 그랬지, 1시간 간격으로 아까 1시에 줬으니 2시에 오겠다. 그러면 이제 또 막 스마트폰 보고 했다가 딱 50분쯤 되면 딱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고정 간격보다는 가변 간격, 변화를 주는 거예요. 평균적인 시간은 있지만 그 평균 시간 안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하루 중 3번 간식을 주는데 3번 주는 평균은 있는데 아무 때나 간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엄마가 고정이 아니라 변화, 가변이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사람을 꾸준히 반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럴 때 바로 가변 간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엔 비율인데요. 비율은 시간 간격이 아니라 비율은 행동의 반응의 수를 말해요. 행동, 반응의 수. 그래서 특정 행동이 일정 수에 도달했을 때 강화물을 주는 거는 특정 행동이 일정 수니까 이건 고정 비율이죠. 공부하는 딸에게 50문제를 풀 때마다 간식을 준다 하면 뭐죠? 제가 이거는 행동, 반응의 빈도라 그랬죠. 공부하는 딸이 50문제를 풀 때마다, 그렇게 반응할 때마다 50문제 맞아주니까 고정 비율인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비율은 행동의 빈도라 그랬고, 비율은 특정한 행동의 빈도, 행동의 반응의 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일정한 수에 도달할 때마다 주는 거, 50문제 풀 때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가변으로 하면 얘는 더 꾸준할 수 있죠. 어떻게? 평균적으로 몇 번의 반응이 일어난 후에 무작위로 주는 거죠. 공부하는 딸에게 처음 문제는 50문제를 푼 다음에 주고, 두 번째는 얘가 예측하지 못하게 할수록 꾸준히 반응하죠. 40문제, 세 번째는 60문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변 비율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월급 같은 경우 있죠. 딱딱 25일 날 월급을 준다라거나 이런 것들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걸 딱딱 지키게 되는 것, 이런 거는 고정 간격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변 간격, 1년에 6차례 소변 검사를 하되, 그러니까 1년에 6번이라는 건 평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6번이 불시에 1, 2, 3 이렇게도 나오고 1 나오고 3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꾸준히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정 비율과 가변 비율에서 중요한 건 반응의 수라 그랬잖아요. 예, 만약에 이건 뭘까요? 과수원에서 한참 복숭아를 딸 때인데 일당일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자, 다 바구니를 일정 크기의 바구니를 나눠주면서 이 바구니 한가득 채울 때마다 5,000원씩 드릴게요 했으면 뭐예요? 바구니를 한가득 채우는 반응의 빈도인데 바구니 하나당 5,000원이잖아요. 그럼 고정 비율인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변 비율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변 비율의 대표적인 게 슬롯 머신 같은 거죠. 예.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걸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랜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독이 되기 쉬운 거죠. 나오긴 나온다라고 하면서 꼭 나한테 나올 것 같으니까 어때요?
평균적으로 꼭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꾸준히 반응을 하고 이제 돈을 계속 넣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변 비율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표가 얼마나 잘 된 표냐면요. 나눔의 집에서는 계속 이 교재를 만들 때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실제 나왔던 문제들로 예제를 넣어드렸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을 키우시라는 거예요. 아, 실제 문제가 예제로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정도 예제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떤 강화계획인지 계획인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랑 물론 기출문제 푸시죠. 그러나 기출문제 풀기 전에 이런 표 자체가 기출의 예제로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게 느끼니까 기출의 예제의 수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나온 모든 예는 기출에 나온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강화계획과 관련해서 하나 더 이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거기 보시면 그 119쪽에 그 잠깐을 보시면 강화계획에 구분해갖고 간격, 시간의 기준, 비율, 행동의 횟수 기준 해서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강화계획의 지속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도 했지만 공부하는 딸이 꾸준히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스스로 꾸준히 하게 하기 위한 지속성이 어떤 게 더 높은 게 있고 더 낮은 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봤더니 지속성의 순위 랭킹이 1위가 가변 비율이 제일 지속성이 높고 그 다음에는 고정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는 가변 간격, 그 다음에는 고정 간격 해갖고 가장 지속성이 높은 거는 이거고 이게 이제 요 표를 정확히 외우면 이거 여기 연속 강화는 제외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 4개 중에 가장 높은 게 가변 비율, 그 다음 얘가 1순위, 그 다음에 고정 비율, 그 다음에 가변 간격, 그 다음에 고정 간격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격법보다는 여기 시간 간격보다는 비율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 2위가 다 비율이니까요. 그 다음에 비율법 중에서도 고정보다는 뭐죠? 변화법이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는 여기서 보세요. 시험 문제는 예제가 나오고 뭐냐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각 예제가 나오고 그거는 뭐 어떤 예제가 나오고 이건 고정계의 간격이다 뭐다 이렇게 나올 때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계획의 지속성의 순위가 옳게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정말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가 아까 여러분들이 강화와 처벌, 소고 이런 것도 문제 많이 나오고요. 정적 강화냐, 부적 강화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만 이 강화 스케줄과 관련돼서 예제가 나오고 그 예제를 보고 이게 어떤 강화 스케줄인지 이런 걸 아는 문제 21회인가는 연속적 강화 계획까지 예제가 나와서 이게 그 오지선다형 선택지가 다 이 각각의 강화 계획의 예제가 나오면서 그 예제에 대한 설명이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그만큼 요거 문제로 잘 빠질 수 있고 얼마든지 문제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120쪽에 일반화와 변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하고 변별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일반화에는 121쪽에 가시면 자극 일반화와 반응 일반화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변별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거 거기 표가 있는데 그 표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일반화, 변별, 일반화, 강화된 행동이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것, 이거는 자극 일반화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건 반응 일반화입니다. 자, 볼게요. 강화된 행동이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건 자극 일반화. 아동 상담에서 선생님께 인사를 배운 아이가 학교 선생님이나 동네 어른에게도 인사를 잘한다라는 건 자극 일반화예요. 낯선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른 낯선 남성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보인다는 건 그 모든 남성이 성추행을 하는 게 아닌데 그 경우에는 자극 일반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반응 일반화는 유사한 자극이나 상황에서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행동이 예컨대 장난감 정리를 잘했다고 칭찬받은 아이가
공부 책상 정리도 잘하는 것,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친구들과 과자를 나눠 먹은 걸 칭찬받았더니 얘가 친구들하고 문구류도 같이 나눴어요. 예, 이런 거는 반응 일반화입니다. 예, 그래서 반응한다, 행동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자극 일반화한 상황. 예, 예, 그래서 다른 자극이나 상황에서도 이거는 다른 행동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변별은 특정 조건이나 훈련된 자극에만 반응하고 그 외의 자극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 변별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 중에는 변별하고 앞서서 115쪽의 변별 자극하고 또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또 봤고요. 이번에는요, 쇼핑 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는 이제 따로 저기는 없는데 121쪽에 지금 행동주의 주요 개념 중에 맨 끝에 쇼핑, 행동 조성 나타나는데요. 이 쇼핑이 시험 문제에서 좋아합니다. 쇼핑, 예. 어떤 것들을 형성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행동 형성, 행동 조성, 예, 이거 해갖고 행동 조성, 예, 이거 꼭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복잡한 행동이나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기대하는 반응이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목표를 삼은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행동을 만들어간다 그랬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가 너무나 조금 목표가 복잡하고 되게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같이 엮여져 있어서 조금 복잡한 행동이에요.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럴 때 바로 점진적으로 강화를 해서 목표 행동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점진적으로. 예컨대 제가 계속 많이 드는 예가 뭐냐면 대소변 훈련이에요. 아이들이 배가 아플 때 이 변을 화장실에 가서 보고 뒤처리를 하고 나오는 것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기술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렵고 복잡한 기술인데 이럴 때 한 번에 딱 야, 변은 여기다 보는 거야. 여기 알았지? 이렇게 한다고 애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 혼자서 변 보기까지 가려면 가장 낮은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얘가 그거를 성취하면 1단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화물로 강화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결국은 그 복잡한 혼자서 변보기라는 복잡한 행동 기술을 단계적으로 해갖고 결국은 점진적인 과정에 단계별 강화물로 강화함으로써 복잡한 그런 행동 기술을 학습하고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아이가 혼자서 변을 보려면 뭘 해야 돼요? 배가 싸하게 똥 마려운 느낌이 뭔지 알아야 되죠. 그걸 알아차려야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냥 싸면 안 되고 이제는 기저귀를 뗄 거기 때문에 변기가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물론 화장실에서 작은 변기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죠. 변기가 있는 곳까지 가야 되죠. 예. 그러면 가서 뭐예요? 바지 내리고 앉아야 되죠. 그 다음에 힘을 줘서 똥을 넣어야 돼요. 똥 넣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데를 쓰든 휴지를 쓰든 또 닦아야죠. 옷을 입어야죠. 거기서 끝나잖아요. 물 내리죠. 예. 손 씻고 나와야죠.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거 되게 복잡해요. 예. 그럴 때 이것들을 기대하는 그 혼자 변복이라는 그 복잡한 목표 행동을 하기까지 강화물로 강화하면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거기까지 가도록 그래서 그 목표 행동을 얘가 취득하도록 하는 거, 그걸 쉐핑, 행동을 형성했다, 행동을 조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19회 때도 뭐 행동 조성 관련 문제가 단독 문제로 빠졌었고요. 예,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이 개념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122쪽으로 가시면 행동주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제 각 것들을 배울 때마다 후반에서 뭐를 하죠? 그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해 주는 함의를 보잖아요. 예, 행동주의의 의의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볼게요. 두 번째, 인간행동 형성 과정에서 환경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학습을 통해 행동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은 그 행동의 결과에 의해 변화된다. 뭐 아까 조작적 조건안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인간 발달은 외적 자극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만큼 환경 결정론적 입장을 가졌고요. 의 문장 후반 가면 정적 강화, 강화 계획, 행동 조성 등과 같은 일련의 뛰어난 연구는 실용적 가치와 효과성이 입증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그 문장 맨 끝에 보시면 행동주의는 이제 치료 기법의 효과성을 좀 중시하는 기법이고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개입 효과를 기대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뭐 장기 개입이고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뭐 긴 사례는 3년 넘게도 하고 하는데 이 행동주의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하는 단기 치료입니다. 그런 특성 아셔야 되고요. 행동치료, 우리가 지금 각각의 이론들에 대해서 의의도 있지만 비판도 받잖아요. 대표적인 비판이 뭐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신적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걸 간과하고 인간을 너무 그 수동적 존재로 봤다. 그리고 환경 결정론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나 개인적 자율성을 간과했다. 그거는 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동물 실험의 결과를 왜 인간에게 적용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비판들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123쪽으로 가시면 행동주의의 또 비판 중에는 처벌 원칙 뭐 이런 것들 뭐 해서 이제 뭐 비인간적인 면을 정당히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행동주의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현대 행동주의 발전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긍정적인 행동을 배우도록 하는 대체 행동을 배우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행동주의가 이제 이런 비인간적인 면이 좀 있고 인간을 좀 기계적인 그 접근을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3쪽에 행동주의와 사회복지 실천을 좀 보시면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행동주의가 이전에 프로이트 중심의 어떤 정신내적 갈등에서 드디어 스키너는 인간의 외적 행동에도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 다음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예,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행동수정, 행동치료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이제 어떤 단기적 효과성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많은 실천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행동주의 실천의 기법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원리를 이용한 실천 기법엔 뭐가 있나 이걸 볼 건데요. 타임아웃, 토큰 경제, 체계적 동반법, 과잉행동 교정, 반응대가 기법, 혐오 기법,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 수정 기법, 자기주장 훈련, assertive training에서 AT라고도 약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이걸 좀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볼게요. 여기 이제 제가 이것들을 이제 조금 빨리빨리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조금 가져왔습니다. 타임아웃,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일 목적으로 이전의 강화를 철회하는 것으로, 예, 이게 뭐죠? 특정 행동의 빈도를 줄이는 거, 감소하는 거니까 이거는 처벌이죠. 예, 그리고 강화했던 걸 철회한다는 건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앞에서 배운 부적 처벌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그 행동 치료 방법이 바로 뭐냐? 타임아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아웃은 부적 처벌의 원리를 갖고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문제 행동을 할 때 이런 뭐 자극이 없는 벽에 코너나 이런 데 가서 타임아웃 하면은 이제 보통 6살이면 한 6분 1살에 1분 정도 해갖고 그렇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벽보기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이가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지금 왜 저쪽에서 애들하고 막 만들기를 했는데 나 혼자 왜 이러고 있어야 되나 이럴 때 아이들이 자기 행동을 좀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타임아웃이 있는데 부적 처벌의 원리를 기반으로 했고요. 타임아웃은 시간 길게 하면 효과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그냥 우리가 그 연령당 그러니까 5분 이렇게 연령당 한 살을 1분으로 보는 정도가 좀 적절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큰 강화는 여러 가지 바람직한 행동과 습관을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놓고 그 행동을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토큰,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토큰
여러분 뭐 이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학교 다닐 때 열매나무 해갖고 네가 뭐 잘하면 빨간 사과, 뭐 못하면 노란 사과, 뭐 못하면 뭐 색깔이 뭐 노란 사과, 뭐 흰 사과 뭐 해갖고서는 빨간 사과가 한 달에 몇 개 이상 되면 뭐 줄게 이런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강화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상징적인 토큰으로 줘서 나중에 약속한 행동들이 얼마만큼의 기준 쌓이면 이제 보상을 해주는 체계적 강화, 체계적으로 이제 강화를 준다라는 거죠. 토큰 경제. 자, 그 다음에 체계적 동감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실천기술론에서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러는데요. 예제로도 많이 나오는데요. 체계적 동감법은 보통 이제 그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나 강한 불안이 있거나 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포의 대상이 되는 자극을 체계적으로 강도를 높여감으로써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를 줄여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체계적 동감법에서는 공포나 불안과 관련된 부적응 행동 치료 방법인데요. 기본적 원리가 불안과 양립할 수 없는 이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 긴장하죠. 텐션이 높아지고. 근데 이완은 뭐냐면 릴렉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예, 이 원리들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거에 대해서 강한 불안이 있을 때 이거를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주 무섭다 할 때 그 불안과 관련된 일단은 위계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완 훈련을 하고 이완 훈련에는 우리가 호흡의 이완, 뭐 근육의 이완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실시를 하는데 예컨대 어느 여성이 거미에 대한 강한 공포가 있다면 일단 위계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높은 거는 팔에 거미가 기어다니는 거 이제 막 내가 경악을 할 정도로 공포다. 이건 이제 가장 높은 두려움의 점수 100점이라면 요 낮은 것 보면은 뭐 거미에 대해 생각하는 거 가장 낮은 거 그 정도는 힘들지만 좀 해볼 수 있겠다. 또 그 다음은 거미 사진을 보는 거, 그 다음엔 상자 안에 있는 거미를 보는 거 안전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건 거미가 뭐 이렇게 내 팔에 딱 떨어져도 막 경악을 하고 쓰러질 정도는 안 되게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으로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불안 위계표를 작성을 해서 거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정도 하면 선생님 전 생각만 해도 하면 불안하고 텐션인데 이때 호흡의 이완, 그 다음에 근육의 이완 이런 걸 통해서 그 정도는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이완 훈련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갖고 요번엔 사진을 보는 거 처음에는 선생님 사진도 했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미가 아니구나 해갖고 처음엔 사진도 해서 불안이 오면 다시 호흡의 이완, 뭐 근육의 이완에서 사진 정도는 해갖고 나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우리의 공포 반응 중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뭐 거미 이런 거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뭐 예컨대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야구 모자를 쓴 남자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야구 모자 쓴 사람만 보면은 막 깜짝깜짝 놀라서 외출조차 할 수 없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 여성은 알바를 했는데 야구 모자 쓴 그 성폭행 당한 또래의 남성이 오면 이게 그 알바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사회생활 하려면 체계적 동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야구 모자 쓴 사람이 성폭행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체계적 동감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야구 모자를 사진으로 한번 보는 것 정도, 그 정도, 야구 모자 하면 이랬다가 이완하면 야구 모자 정도는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아주 귀여운 어린아이가 야구 모자 쓴 거, 사람이라는 게 또 추가됐죠. 점차적으로. 그러면 처음엔 좀 이랬다가 아이가 쓴 정도는 또 이완 훈련하면 그 다음 해서 나중에 이 잘못 연합된 야구 모자 이꼴 성폭행이라는 잘못 연합된 이것을 이 공포를 체계적으로 역조건화 조건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낮은 단계부터. 그래서 나중에는 모든 야구 모자를 쓴 성인 남성이 성폭행을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도 이제 알면서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 동감화입니다. 그래서 체계적 동감화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완 훈련을 함께 한다는 것, 불안을 어때요? 위계표를 작성을 해서 낮은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것들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잉 교정 기법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이거예요. 학교 때 정말 저는 이런 선생님 싫어했는데
받아쓰기 틀리면 막 50번 쓰기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50번 쓸 거면 차라리 공부를 내가 해가서 받아쓰기를 한 번에 통과하겠어. 뭐 이런 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과잉 교정입니다. 예, 그래서 부적응 행동을 하면 이제 그 즉각적으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떤 과잉 교정 방법이 있고요. 반응 대가 기법은 뭐냐면 부적응적 행동을 할 때 이익이 되는 물건이나 권리를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권리를 박탈시키는 거죠. 얘가 되게 뭐 포켓몬 스티커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모으고 있는데 계속 동생을 때린다 그러면 얘가 동생을 때릴 때마다 포켓몬 스티커에 대한 권리를 이제 박탈하는 반응 대가인 거죠. 그래서 너 동생 때릴 때마다 포켓몬 스티커 하나씩 엄마를 줘야 돼. 이런 어떤 것들 거고요. 혐오 기법은 부적응적 행동이 일어날 때마다 고통스러운 혐오 자극을 가하여 문제 행동을 이제 소거시키는 방법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뭐 저녁마다 야식이 땡긴다 그럴 때 이 파란색의 떡볶이는 먹고 싶지 않은 혐오감이 올라온다거나 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담배 보면 막 거기에 폐암 사진 막 무시무시한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행동 수정 기법은 역기능적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건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주장 훈련은 내담자가 이제 건강하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주장을 하면 또 이제 반격이 오잖아요. 또 너무 소극적으로 입을 뒤집어 쓰고 주장 못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건강하게 자기 주장을 타인의 감정이나 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존중하면서도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주장 훈련이고 현장에서 사회기술 훈련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2명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스키너가 끝난 거고요. 이제부터는 알버트 반듀라를 하겠습니다. 예, 스키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나올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이런 개념들이 문제로 옷을 입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지만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이 부분 문제로 자주 나오면 예제로 이렇게 나오거나 뭐 어떤 랭킹을 매기라고 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시하세요. 예. 자, 반듀라도 보시면 15, 20, 23회 빼고는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알버트 반듀라는 여러분들이 제가 앞에서도 조금 봤지만, 인간이 모두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는다. 인간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존재다. 이게 알버트 반듀라의 입장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알버트 반듀라의 이론을 좀 배울 건데요. 알버트 반듀라는 이제 사회학습이론, 우리가 행동주의를 다른 말로 학습이론이라고도 한다 그랬지만 반듀라는 학습이론이 아니라 앞에 사회자가 반드시 붙어야 된다라는 거 강조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듀라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생애가 나오는데 조금 이런 부분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그 반듀라는 특히 이 사회학습 이론, 관찰학습, 대리학습, 사회학습 이런 이론들은요. 실제로 그 심리학계에서 되게 공로를 인정받아갔고요. 이 반듀라는 살아 있을 때 우수 과학자 상을 수상을 하거나 하는 그러니까 좀 상복이 있었던 그런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정도만 볼게요. 자,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특징 해갖고 125쪽이 나오는데요. 인간에 대한 관점 꼭이 붙었는데요. 정말 자주 인용됩니다. 17, 18, 19에 뭐 계속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인간의 행동 또는 성격의 결정 요인으로 사회적 요소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반듀라는요. 왜 사회학습이라고 하냐면 인간이 같은 행동주의 계열이라 하더라도 환경의 영향, 그 다음에 환경과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환경의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또 능동적으로 자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해서 어떤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환경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대부분의 학습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다.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배우는 건 아니다. 관찰하고 모방한 결과다라는 거고요. 스키너와 다른 점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여 창조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서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 그런 걸 강조했어요. 우리가 스키너는 환경 결정론에서 환경의 영향력을 대단히 강조하는데 만듀라는 그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주관성과 능동성, 그다음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이제 저랑 이 만듀라의 상호 결정론을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126쪽에 이렇게 생긴 표가 있는데요. 이거를 일일이 다 읽는 것보다 제가 그냥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키너는 환경결정론자로 환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환경이 결정한다는 입장에서 인간을 너무 기계적으로 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반주라는 인간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바로 상호결정론, 환경결정론하고 다른 단어잖아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데 반듀라는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만듀라는 인간의 행동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예, 그래서 이 인간의 행동은 환경이 주는 영향도 있지만 인간이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환경을 해석하고 자신이 할 행동을 선택하고, 그러면서 인간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면서 행동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이 행동이 환경은 어땠나,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선택하고, 양자는 어떻게 상호작용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설명되어진다라고 보는 입장, 그게 바로 상호결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이 결정한다는 그거하고 다른 입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바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의 능력을 중시했다. 인간의 주관성, 능동성을 강조하는 상호작용론적 결점이다. 상호작용론적 입장이다. 상호결정론이다. 그걸 강조한 겁니다. 그림으로 설명해서 일일이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좀 봤고요. 126쪽에 좀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의 특성이 나옵니다. 만듀라는 인간 행동은 발달 단계마다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아까 그랬죠. 제가 상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인지적으로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어떤 것이 선택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런 어떤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존재, 선택하는 존재다, 이런 걸 얘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학습이론의 특성 126쪽의 중간쯤 보시면 학습은 사람, 환경, 행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는 인간의 자기조절에 의해 결정된다. 바로 좀 아까 설명했죠. 학습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걸 뭐라 그런다? 상호결정론이라고 한다. 예,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126쪽의 밑에서 셋째 줄, 행동이 결정되는 데에는 환경 못지않게, 환경만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 자기 효능감, 내적 특성도 중요하고, 맨 끝에 바로 알버트 반듀라는 인간은 뭐예요? 직접 경험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 못지않게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런 어떤 모방하고 하는 간접 경험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127쪽으로 조금 가시면 이게 나옵니다. 상단에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하고 반디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는데요. 요 1, 2번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준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보도록 할게요. 127쪽 상단입니다. 스키너의 행동주의에서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앞에서 피아제하고 콜버그 얘기도 했는데요. 여기 지금에서도 말하고 있네요. 스키너는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보상과 처벌에 의해서, 근데 만듀라는 아동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로서 도덕성을 학습한다. 즉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도덕적 규칙과 조정에 있어서 부모가 모델이 된다라는 거죠. 부모를 보면서
내가 부모가 어떨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내면화되면서 도덕성을 키워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동은 궁극적으로 내면화하게 되고 부모들의 도덕적 규칙과 조정에 있어서 부모가 모델이 돼서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아동은 어떤 행동은 도덕적이고 어떤 행동은 금지된 행동인 거를 결정하게 된다. 예, 그래서 127쪽에 1, 2번 상단에 이거는 그 스키너와 만듀라가 인간의 도덕성이 어떻게 습득되느냐에 대한 해석의 입장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격의 발달에 대해서 만듀라는요. 인간의 습관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배우는 것이며 이러한 사회학습의 경험이 바로 성격을 형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레는 누구보다도 이제 뭐 어려서는 부모의 어떤 행동이 하나의 롤모델이 된다라거나 이렇게 모방하면서 내면화하는 거니까요. 그게 그리고 내면화한 내용이 바로 그 사람의 성격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모방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장 맨 끝에 보시면 모방 외에도 유전적 소질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간의 행동은 많은 부분 타자의 강화에 의해서만 너 이거 하면 내가 강화물을 줘서 강화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강화, 나 스스로 내가 나에게 강화를 주는 것, 또 자기 효율성도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알버트 반듀라의 주요 개념을 배울 건데 알버트 반듀라의 소셜 러닝이라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특이하게도 앞에서 스키너에서 우리가 강화 이런 얘기 했는데요. 앞글자에 뭐가 붙죠? 자기라는 말이 붙어요. 예, 그래서 알버트 반듀라에서는 자기 조정, 자기 강화, 뭐 자기 효능감 이런 식의 예, 그래서 알버트 반듀라 주요 개념에는 자기라는 말 이걸 더 풀어서 말하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 강화를 하고 스스로 자기 조정을 하고 이런 어떤 스스로라는 개념이 강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알버트 반듀라에 있어서 관련 개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가 무엇이냐? 예, 인지는 학습된 반응을 수행할 의지는 인지적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학습은 인지적 학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부터 알버트 반듀라의 아주 주요 개념의 대표적인 용어인 자기조정. 예, 이걸 뭐 자기조정이라고도 하고 어떤 책은 자기조절이란 말도 쓰고요. 자기규제라는 말도 쓰는데요. 외적인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 자신의 행동의 영향력을 어떻게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우리가 자기조절이라 그래요. 근데 이 자기조절 안에는 자기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제가 회차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자기조정과 관련돼서 자기조정 안에는 자기수행,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의 과정으로 구성됐다라는 지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인간의 자기조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기수행. 예, 그 다음에 자기 판단, 자기 반응. 예컨대 내가 자기 수행은 뭐냐면 내가 이제 영어 스피치를 아주 잘하고 싶다 그럴 때 이제 처음에는 자기 수행 내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내가 한번 내 스피치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고 오류를 체크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수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 판단은 그런 내 영상을 보고 아주 그 원어민 잘하는 스피치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억양, 내 속도, 내 발음 이런 것들을 평가하면서 나를 판단하는 거죠. 자기 판단. 그런 다음에 어때요? 자기 반응은 뭐예요? 그래도 내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훈련함으로써 처음보다 어떤 부분들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 평가에 따른 감정에 따라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반응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조정, 자기 규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수행과 그 다음에 자기 판단과 자기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28쪽에 가시면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알버트 반드라는 아무튼 이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스스로라는 개념인데요. 자기 강화, 반드라는 인간의 감정, 사고, 행동을 인간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 반응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행동은 자기 강화와 외적 영향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있으면서 자기 강화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보상을 자신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줌으로써 행동을 개선하거나 유지하는 걸 자기 강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은 self efficiency 해갖고 엘버트 반두라의 아주 유명한 개념인데요. 뭐냐면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누가 누구를 믿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힘. 내가 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결국은 해낼 수 있을 거야. 내가 나에 대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자기 효능감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데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아동들을 키울 때 이 아이에게 아주 중요하게 부모가 키워줘야 되는 게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거든요. 예, 자존감은 정말 나는 나이고 나로서 괜찮다라는 어떤 근원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태도, 긍정적 자기 개념이라면 자기 효능감은 내 능력에 대한 내 믿음이에요. 내가 쟤보다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지만 나는 결국은 해낼 수 있어. 1급을 결국은 따낼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결국은 해낼 수 있어라는 내가 나에 대한 내 능력에 대한 믿음인데 이게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 못해가 아니라. 그러면 이런 자기 효능감이 어떻게 해야 형성되는지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고 한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해서 한 단독 문제로 한 몇 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해드린 거죠. 한 걸음 더 보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특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누가 누구에 대한 믿음? 자신이 자신에 대한 믿음. 이걸 바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기 효능감은 정말 인간의 사고, 동기, 행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 제일 하는 말 중에 엄마들이 좀 마음이 무너지는 게 나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알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평가할 때 네 가지 측면에 접근해서 기초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자기 효능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수행,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 단서. 아주 초창기에 엘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의 이 네 가지 요소가 시험 문제로 나왔었어요. 일단 실제 수행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요. 거기 교재를 좀 볼게요. 실제 수행. 인간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시도해보며 주어진 과제에 성공한다면 자기 효능감이 발달된다라고 보고 실제 수행 성공 경험을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 봤다.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네 요소 중에 가장 강력한 거, 여기서 가장 강력한 거 지문에 나와요. 이런 거죠. 알버트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의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건 실제 수행이에요. 근데 이 실제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수행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하면서 성공 경험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경험이요? 성공 경험. 이때 그러면 여러분 성공 경험이 효능감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엄마 기준으로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이 아이는 성공 경험을 실제 수행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효능감을 정말 높이고 싶다면 아이 눈높이에 맞는 목표 달성이 가능한 목표, 그러니까 성공 경험, 그러니까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서 목표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은 성공 경험을 알아차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정도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용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이 키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이란 말 함부로 안 써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실제 수행에서 뭐라고요? 성공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경험은 내가 그 실제 수행뿐만 아니라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자기 수행감은 영향을 받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어느 한 과제에서 성공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대리 경험은 내가 누구를 롤모델로 하는 거죠. 쟤는 저렇게 해서 그렇게 했구나 해서 그
누군가의 대리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고요. 이 대리 경험은 또 타자가 어떨 때는 실패를 하거나 또 꾸중을 듣거나 할 때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므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리 경험, 적절한 롤모델을 찾는 것, 또 롤모델의 성공 경험을 또 내가 배우는 것,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효능감을 높이려면 언어적 설득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해내려고 할 때 너 잘하면 내가 칭찬해 줄 게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어려운 과제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잘 설득을 하는 거죠. 칭찬하고 응원하고 또 그런 좌절에 대해서도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하면서 언어적 설득이 되게 중요하고요. 응원하고 그 다음에 생리적 단서,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요. 어떤 과제에 대한 정서적 각성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 역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자기 효능감 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불안 수준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생리적 단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생리적 단서에는 정서적 각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잠깐 보시면 정서적 각성은 공포, 불안 뭐 이런들의 정서를 느낄 때 자기가 이제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나에게 아, 네가 지금 불안이 올라가고 있구나. 겁내지 마. 요 정도는 지금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떨려. 이런 어떤. 그래서 자기의 그 정서적인 불안이나 뭐 몸에 있어서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것들을 얘가 정서적으로 각성을 하고 나한테 어때요? 내 불안을 과민 반응으로 막 가지 않도록 하면서 너무 떨려 죽겠어. 큰일 났어가 아니라 아, 그래. 지금 네가 떨리는 건 잘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야. 자, 해보자. 아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생리적 단서, 정서적 각성, 불안에 대한 조절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자기 효능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1급 지금 수험 준비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는 힘. 나는 저 사람하고는 조금 학습 속도가 다를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기꺼이 매일매일 내가 성실하게 내 약속을 지킨다면 결국은 해낼 수 있어라는 내가 나를 믿는 힘. 그럴 때 이런 네 가지 요소가 효능감을 증진한다. 아까 실제 수행에서의 성공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내 걸로 주도적으로 내 학습 노트를 하고 그 OX를 풀어봤더니 어때요? 잘했더라. 그러면 그런 것들 작은 성공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조금 보시고요. 이번에는 예. 상호결정론인데요. 이건 앞서서 제가 얘기했죠. 상호결정론. 예, 우리가 그림으로 봤잖아요. 예, 그래서 한 인간의 행동은 환경만이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또 이 인간의 능동적이고 그런 어떤 선택과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호결정론에서는 바로 거기 나오네요. 인간의 행동은 내적 요인이나 외적 요인 두 가지의 단순한 조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주라는 개인, 사람, 그 다음에 행동, 환경 이 세 가지 개념에서 이들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고 아까 그림으로 봤기 때문에 더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듀라에서 아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뭐냐면 모델링입니다. 모방. 모델링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한 후 그 행동을 학습하면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듀라가 모델링 하는데 이제 이게 아주 초창기에는 모델링 아주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컨대 아주 9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예. 유명 연예인이 드라마에서 피아노를 치며 사랑 고백을 하자 피아노 학원에 등록하는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거는 뭐 어느 개념과 관련되냐 했는데 정답이 모델링에 대한 거죠. 야, 피아노 치면서 저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먹히는구나 뭐 하면서 등록이 증가했다라거나 또 7회 때 청소년 금연 권장 그 광고를 인기 가수의 금연 경험 홍보 영상으로 했더니 훨씬 뭐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다 모델링, 모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나왔고요. 이제는 문제는 좀 더 깊어지고 있어서 모델링의 개념을 우리가 모르진 않아요. 내가 이제 누구를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걸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링 효과, 모델링은 다음의 조건에서도 영향을 받는 수 있다 하면서 이제 130쪽에 보면 이 모델링이 어떤 조건에서 영향을 받는지가 나옵니다. 거기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어떨수록 모델링의 효과가 크냐면 이게 21회 때 나왔는데요.
모델과 관찰자의 유사성이 높을수록 모델링의 효과가 크대요. 예, 그 다음에 모델의 지위나 신분 혹은 전문성이 높을수록 모델링의 효과가 크고요. 모델의 수, 여러 모델이 행동할 때 관찰자는 모델을 더 모방한다. 예, 그래서 이제 모델링이 어떨 때 더 효과적인가 이 세 가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알버트 반듀라는요, 관찰학습이라는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버트 반듀라는 우리가 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간접 경험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관찰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거기 관찰학습이란 인간이 단순히 환경적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반응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타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도 우리는 학습을 한다는 거죠. 타자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도. 그러면 그러한 관찰을 통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었을 때 알버트 반듀라는 관찰학습 과정을 주지과정, 파지과정, 보존과정이라고도 하고요. 운동재생과정, 동기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찰학습 과정, 예, 앞글자만 따서 보존 과정을 다른 말로 파지라고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파지라는 말이 조금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주파 운동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찰학습 과정, 이게 단독 문제로 빠지지 않는 경우라도 자주 선택되는데 이 과정의 순서를 바꾼다거나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르게 한다거나 하면서 문제로 자주 인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버트 반듀라는 우리가 관찰학습을 통해서도 직접 경험이 아니어도 배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첫 번째, 주의 집중 과정. 무엇을 선택해 관찰할 것인지. 그래서 모델 행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 예, 그래서 첫 번째,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모델을 정하고 그 행위에 집중을 하는 게 주의 집중 과정. 그 다음에 보존 과정은 파지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기억되는 거예요. 관찰한 행동을 내가 기억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기억을 잘 하려면 인지나 언어 발달이 돼야죠. 아, 저 사람은 저럴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냈구나. 이런 식으로 언어와 인지가 발달할 때 이제 우리가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재생은 모델을 모방하기 위해서 이제 외향적으로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죠. 운동 동작의 발달이 가야 되고요. 동기 과정은 강화를 통해서 행동의 동기를 높여주는 것. 그래서 이 강화가 아주 중요한데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강화. 그래, 해보자. 뭐 이런 게 조금 돼야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관찰학습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어떤 걸 배우고 싶으면 이 주파 운동만 순서대로 하면 무조건 다 배우고 우리 애가 다 배우겠구나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일단은 너무 산만하면 주의 집중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롤모델을 못 찾아서 주의 집중해서 실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인지적인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언어 발달이 늦거나 하면 어때요? 내가 배우고자 하는 게 어때요?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는구나 하는 이런 어떤 인지적 기억 과정에서 또 좀 어려움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사 그것들을 두 번째 단계까지 왔다 하더라도 내가 운동재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마이클 조던의 덩크슛이 너무 멋져서 막 계속 이제 화면을 보면서 내가 막 느리게 보고 막 하면서 막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보존 과정에서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떼서 이렇게 넣는구나 하고 기억을 해도 실제 내 몸이 안 움직여줄 수 있잖아요. 예, 그대로 안 나올 수가 있죠. 운동재생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 과정에서는 자기 강화가 잘 안 된다거나 이래도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실패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알버트 반듀라가 관찰학습을 얘기한 건 아주 중요하고 실제 이 효과가 큰데 아주 복잡한 행동이나 이런 건 요걸로만 배우기는 좀 또 어려운 것도 있고요. 예, 각 단계마다 어떤 한계에 따라서 요 단계 진행이 쭉쭉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관찰학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뭐 이 그림 보시면 아버지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하자 아이가 이제 관찰학습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또 우리가 왜 뭐예요? 오징어 게임인가 막 저기 할 때 보면은 애들이 그냥 그 딱지치기에서 막 뺨 때리는 거 학교에서 너무 배워서 어느 그 학교에서는 그때 당시 가정통신문이 어떤 게 나갔냐면 학부모들에게 충북의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 교실 뒤에서 쉬는 시간에 이 딱지치기 하면서 오징어 게임 흉내 너무 낸다고 해갖고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걱정을 해갖고 이 오징어 게임 영상 시청에 주의를 달라는
그런 이제 가정통신문이 나가기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관찰학습 과정에 이런 순서들을 좀 배우고요. 이게 관찰학습 과정에서 이게 되게 쉽지 않아요. 동기 과정에서 자기 강화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제 다 봤더니 내 친구는 아버지 심부름을 잘해서 용돈을 받는 걸 보고 내가 그거를 그 아이를 주의 집중하고 모델링하고 아 제가 저럴 때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나도 그럼 그걸 배우고 심부름 잘하고 해서 해야지 해도 우리 아버지는 뭐 저기 심부름 잘해도 칭찬커녕 용돈도 안 주고 칭찬도 안 주고 그러면 이제 동기 과정에서 잘 안 되죠. 자기 강화도 안 되고 타인 강화도 안 될 수가 없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뒤에 우리 뭐 합격수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수기 읽다가 뭐 주의 집중 과정, 아, 롤 모델을 하나, 아, 이 사람 방법을 내가 좀 해보자. 그러면 그 여러 수기 중에 누굴 하나 정해서 이제 모델행위에 주의를 집중하고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했구나. 보정 과정에서는 말 그대로 그 사람 학습 방법을 기억하고,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뭐 했다라고 하구나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재생 과정에서는 내가 끊임없이 실제 그 방법을 쓰면서 매일매일 그 학습을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 과정에서는 힘들 때도 내가 어때요? 힘들 때마다 자기 강화를 하는 거죠. 합격 문자를 받고 또 내가 합격 수기를 쓰는 나를 막 상상하면서 자기 강화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학습 과정, 관찰학습 과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서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예, 거기 보시면, 그, 131쪽에 동기과정까지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리학습을 보겠습니다. 대리학습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고 어떤 자극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을 관찰하는 간접 경험으로 학습하는 것이다. 엘버트 반듀라의 대리학습 대리적 조건은 뭐 아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버트 반듀라는 우리가 모두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는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관찰의 대상은요, 이게 꼭 뭐 주변 사람만 있거나 내 부모만이 아니라 뭐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 속의 인물, 뭐 소설 속의 인물로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그 대리학습은 모델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의 행동이 실패나 처벌을 받는다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무슨 효과가 나죠?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모델링하고 대리학습이 헷갈려요. 그래서 바로 거기 친절하게 그 우리 교재를 보시면 131쪽에 잠깐을 조금 보세요. 잠깐에 보시면 모델링하고 대리학습을 모델링, 관찰학습, 대리학습을 비교해 드렸잖아요. 좀 그걸 보도록 할게요. 모델링은 모델의 행동을 단순히 베끼고 따라하는 차원이라면 관찰학습은 모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세분화해서 기억하는 거. 아까 주파, 운동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대리학습은요. 그런 내용도 포함되지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근데 대리학습의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모델링은 주로 모델을 무조건 따라한다면 대리학습은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형아가 플라스틱 칼이지만 친구랑 칼싸움을 막 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주파 운동으로 막 관찰학습 해갖고 이제 나도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간접 경험으로 나도 저렇게 재밌게 놀아야지 했는데 엄마가 그게 아무리 플라스틱 칼이어도 칼싸움 놀이는 안 돼 하고 혼내주고 칼을 뺏었어요. 그리고 벌도 샀어요, 형이. 그러면 저러면 혼나는구나. 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가 그걸 해서 혼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안 좋은 행동은 따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는 저렇게 해서 혼나지 말아야지 하는. 그래서 모델링은 그냥 단순히 따라하고 한다라면 대리학습에서는 어떤 거는 따라하지 않고 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까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요. 132쪽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모든 그 이론에서 끝에서는 그 이론이 주는 실천의 함의를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볼게요. 예, 사회학
학습. 예, 알버트 반듀라는 사회학습 이론이라 그래서 사회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모범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했고 사회적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을 증진했다 그랬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스키너와는 달리 관찰학습에서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요소, 자기 강화,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타자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화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자기 강화 배웠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스터디 카페에서 오늘 5시간을 공부하고 스마트폰 안 보고 잘하면 갈 때 내가 빵집에 가갖고 맛있는 디저트를 나에게 사주는 걸 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 강화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강화를 하는 것,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알버트 반듀라가 중요한 거는 이제 단지 인간이 자극 반응이라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중요성, 아까 상호결정론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사회학습 이론은 그렇다고 비판이 없냐? 이것도 이제 비판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관찰학습의 주파 운동 이거면 다 새로운 걸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아주 복잡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의 학습은 그것만으로는 좀 어렵더라. 이런 어떤 비판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132쪽에 그 사회학습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을 좀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은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고요. 특히 임상 모델링을 통해 관찰과 모방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모델링은 특히 아동들에게 대단히 도움이 되고요. 모델링이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은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들 같은 경우도 사회기술 훈련하고 그럴 때 모델링 같은 방법은 아주 임상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사회기술 훈련 같은 거 배울 때 사회기술 훈련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기법들에는 모델링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133쪽에 가시면 지금 우리가 누구를 공부했냐면 스키너하고 만듀라를 공부했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 그대로인데요. 두 학자의 공통점은 인간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의 요인은 환경의 자극이다라고 했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인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고 인간 행동은 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 양자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는요. 기본 입장이 기계론적이고 환경 결정론적이죠. 예, 기계론적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다 이런 말을 썼고 환경에 대해서 대단히 환경 결정론적 입장. 그러나 반듀라는 아니죠. 인간은 그렇지 않다. 바로 한 인간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환경, environment 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person, 인간이 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바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하면서 바로 인간의 행동이 결정되고 이 3자가 서로 상호 영향을 주는 상호결정론. 그래서 스키너 하면 환경결정론, 반듀라는 상호결정론. 강조점, 스키너는 객관적 자극 반응의 관계, 그 다음에 직접적인 강화벌, 직접적. 그러나 반듀라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찰학습 자기강화 뭐 이런 것까지 간접적인 것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키너와 달리 인간의 무슨 요소? 주관적 요소. 그래서 인간이 뭐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반응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자기 통제력. 스키너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기계론적 입장으로 가는데, 반듀라는 아니다. 인간은 자기 효율성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스스로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 자기 조절, 자기 규제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키너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의 내면 세계는 연구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막 내면 역동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요. 반듀라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활용해서 사력 있고 창조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행동의 학습. 스키너는 외적 강화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학습되기 어렵고 어렵다라는 거죠. 외적 강화, 그만큼 환경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반듀라는 새로운 행동의 학습은 외적 강화 없이도 자기 스스로
또 되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이제 요런 차이들을 보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들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 또 끝부분에 이렇게 표들을 자꾸 넣어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시험 문제를 염두하는 거예요. 문제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탁탁 잡아가세요 라는 거죠. 다음 중 반듀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 딴 건 다 맞는데 환경 결정론이다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공부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스키너하고 반듀라 지금 내용이 좀 많은 거 저도 인정하는데요. 스키너하고 반듀라는 또 우리가 생활에서 내가 개념을 모르고도 쓰는 기법들이 되게 많다라는 게 또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알아가는 기법. 내가 학교 다닐 때 그 열매나무 빨간 스티커 막 이런 거 엄청 하는 게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구나 라거나 이런 것들. 안전벨트를 매면 삐삐삐 소리가 줄어들면서 없어지면서 안전벨트 매는 걸 증가시키기 위한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원리구나. 이런 어떤 좀 알아가는 기쁨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참 좋겠고요. 자, 우리 개념 노트, 예, 바로 여기에 바로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 노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자기주도 학습 강의만 통해서 책만 통해서 갈 수 없어서 자기주도 학습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고민으로 만들어진 거니까요. 여기에 나름대로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어보시고 특히 이 강의가 끝나면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이제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터치로 내가 공부한 걸 OX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보시기를 권하면서 3장의 인지행동 이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인지행동 이론의 학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이제 요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드디어 학자별 인간 이해에서 인본주의 4장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